세계보건기구가 남아프리카에서 보고된 변이 바이러스를 오미크론으로 이름을 붙이고 5번째 우려 변이로 분류했습니다. 백신 효과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회복 조짐을 보이던 경제 지표들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병원을 돕겠다며 공중보건의사 50명을 파견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병원들은 환자를 맡기기 힘들다며 인력 지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호남을 방문 중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무식, 무능, 무당의 산무 후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에 임명된 김성태 전 의원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라는 점이 논란이 되자 이틀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지루한 경기로 발펜싱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태권도가 화끈하게 달라졌습니다. 게임적인 요소를 도입해 게임보다 더 화끈해진 파워 태권 대회를 소개합니다.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또 4,000명을 넘겼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사망자 수도 나란히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나라 밖에서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까지 등장했습니다. 정부가 지금 막 관계부처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해외 입국 방역 대책을 논의해서 결과를 오늘 밤에 발표합니다. 일상 회복 너무나 간절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단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068명으로 지난 24일 이후 사흘 만에 다시 4,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1,800명이 넘어 1,9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위중증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634명, 사망자는 52명으로 국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에서 하루 넘게 병상 대기하는 환자는 1,167명, 이들 중 70세 이상은 498명으로 42%입니다. 전문가들은 상반기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면 지금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며 개인 방역을 더욱 강조합니다. 4개월이 지난 고령층에 대해서는 델타 감염을 막아내는 그 면역력이 매우 떨어져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위드 코로나 시행 4주째가 지났지만 현재의 유행 상황을 억제할 뾰족한 묘수도 보이지 않는 상황. 시민들도 모임을 자제하며 우려를 나타냅니다.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도 알아서 약간 사리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가족 모임 같은 경우에는 좀 조금씩 취소되는 것 같아요. 많이 모이진 않고 간단하게 모이는 것 같아요. 인원이 많아지니까 이제 또 안 오기 시작해요. 희망이 잠깐 보일 듯 싶으면 또 그러고 이제 실내 생활 더 많이 하면 또 더 겨울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도 더 걱정이긴 해요. 정부는 새로운 변이종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한 긴급 부처 회의를 진행하고 오늘 밤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자, 이번에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는요, 그리스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저희도 13번째를 뜻하는 누라고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세계보건기구는 오늘 14번째를 건너뛰고 15번째를 뜻하는 오미크론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위험성은 분석하기 전이지만 퍼져나가는 속도는 무섭습니다. 잠시 뒤에 전문가와 자세히 알아보고요. 우선 염정원 기자가 현재 상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남아프리카에서 보고된 변이 바이러스를 5번째 우려 변이로 분류했습니다. Today, we are announcing B11529 as a variant of concern named Omicron. This variant has a large number of mutations, and some of these mutations have some worrying characteristics. 지난달 11일 보츠와나에서 처음 발견된 오미크론은 남아공에서 유행이 시작됐고 이스라엘에서도 발견됐습니다. 홍콩 호텔에서는 남아공을 다녀온 확진 여행객에게 접종을 마친 다른 투숙객이 2차 감염됐고 겨울철 대유행에 접어든 유럽의 벨기에에서도 이집트에서 돌아온 백신 미접종자가 확진됐습니다. 유럽에서도 순식간에 첫 감염이 확인되자 영국 보건당국은 지금까지 본 바이러스 가운데 최악으로 평가했습니다. 유럽 주요국과 미국은 곧장 남아공, 보츠와나, 나미비아 등 남아프리카 국가와의 하늘길을 닫았습니다. The European Commission has today proposed to member states to activate the emergency brake on travel from countries in southern Africa. I've decided that we're going to be
cautious, make sure there's no travel to and from South Africa and 6 other countries.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전자 변이 32개가 발견된 오미크론은 델타보다 변이가 2배 많아 기존 백신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러나 새 백신이 나오려면 석 달 가까이 걸립니다. 화이자는 최소 2주 내 오미크론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 뒤 100일 내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고, 모더나는 백신 투여량을 늘리거나 새 변이까지 효과를 볼 수 있는 백신, 오미크론만을 겨냥한 새 백신 개발까지 3가지 방식을 연구 중입니다. 회복되던 전 세계 증시는 검은 금요일로 마감했습니다. 치솟던 국제유가도 경제 침체 우려에 곧바로 폭락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예, 이렇게 엄중한 상황인데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를 또 강행한 단체가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사흘째 총파업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시와 경찰이 금지 통보를 내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구자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도로를 점거한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화물연대는 정부 여당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집회에 전국 조합원 9,000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앞서 서울시와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보한 데 이어 법원도 노조가 집회 금지 통보를 취소해달라며 낸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끝내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경찰은 임시 검문소를 설치해 참가자들이 탄 버스와 방송 차량을 통제하고 집회 중단과 해산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즉시 지체 없이 해산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과 대치하며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곳곳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도시락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시민들은 걱정이 큽니다. 불안하죠. 왜냐하면은 저도 손주도 있고, 또 가족도 있고, 지금 이렇게 많이 4,000명 넘게 확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데모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오늘까지 사흘간 총파업을 벌인 화물연대는 정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대한민국의 전체 물류가 멈추는 무기한 정면 총파업으로 맞설 것입니다. 서울시는 엄연한 불법 집회라며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고 경찰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문제는 병원의 위중증 환자를 돌볼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정부가 공중보건이 50명을 파견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하루 만에 안 받겠다고 거부하는 병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 한 명이 아쉬울 처지에 왜 그럴까요? 채널A가 파견 공보의 명단을 단독 입수했더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늘어 의료 인력 부족이 심해지자 정부는 각 지자체 소속 공중보건의사를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들에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중보건의사 50명을 파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로 내과, 마취과 등 중환자 진료에 필요한 전문의들입니다. 그런데 채널A가 입수한 파견 공보의 명단에는 방역당국이 보낸다고 한 내과 전문의는 한 명도 없었고 마취과 전문의도 2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48명도 소아과가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가 뒤를 이었습니다. 공보의 지원을 받기로 했던 병원 중에는 위중증 환자를 못 맡기겠다며 지원을 거부한 곳도 있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들을 케어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경험이 없어서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으세요. 방역당국은 지자체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문의로 파견 인력을 꾸리다 보니 생긴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인력에 대한 풀이 그렇게 다양하게 있거나 하면 딱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이제 공공 인력들을 지원 요청하다 보니 딱히 맞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앞서 경기도와 인천시는 자신들도 공보위가 부족하다며 외부 파견 불가 입장을 방역당국에 전했습니다. 네, 남아있는 공보위는 지금 또 예방접종 또 업무 봐야 되니까요. 이거 코로나 추가 접종해야죠. 방역당국이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네, 여기서 전문가 모시고 현재 코로나 상황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보신 대로 하루 만에 사망자 52명씩 나온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신규 확진자도 4,000명대에서 계속 늘고 있는데요. 앞으로 특히 중증과 사망자 추이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확진자가 증가하게 되면 위중증자는 기본적으로 같이 비례적으로 증가합니다. 보통 100명당 한 2% 정도가 중증자가 나오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 중증화율이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백신 접종을 통해서 대부분 경증으로 가리라 생각했지만 고령층을 중심으로 돌파 감염이 되면서 위중증자가 증가하고 병상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사망자가 더 앞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2년째인데 이제 와서 병상을 더 늘릴 수 있는 해법이 있을까요? 현재 상급 종합병원은 일반 병동까지 중환자 병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그런 병원을 통해서 저는 병상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컨벤션이나 체육관에 대규모 병상을 마련해서 이분들을 치료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의료 인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각 병원에서 의료 인력을 지원받아서 순환제로 근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병상을 대량으로 확보를 한다고 해도 인력을 지금 지원하는 방안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더 늘릴 자원이 있을까요? 우선은 생활치료시설에서 초기 치료를 통해서 중증자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한 해법이 됩니다. 예. 생활치료시설에 군의관을 투입하셔서 환자를 초기에 대상자를 분류를 잘해서 항체 치료제를 적극 투여하시게 되면 이분들이 중증으로 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의료 인력의 효율적 배분이 될 수 있고요. 간호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퇴직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에게 좀 충분한 재정 지원을 통해서 네.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새 변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정체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위험하다는 경고가 나오는 걸까요? 우리가 델타 변이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투할 때 사용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가 생겨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델타 변이보다도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가 2배 이상 많은 32개의 변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델타 이상의 심각한 전파력을 가진 바이러스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예측했는데 그 네. 예측이 빗나가면서 전 세계가 지금 이 코로나19 오미크론에 대해서 굉장히 각성을 하고 있고 다만 이것이 얼마나 전파가 높은지 네. 그리고 백신의 피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기존 백신으로 막을 수 있느냐는 지금 상황에서 예측하기가 좀 힘들겠군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각 나라에서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인체에서 백신 회피 그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실험실과 그 환자들의 혈장을 검사를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빠르면 1주 이내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이고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백신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제 남아공 입국을 막기 시작했는데 저희도 이걸 검토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지금 델타 변이뿐 아니라 모든 바이러스는 초기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델타 변이도 초기에는 우리나라가 별로 없다고 했지만 지금은 전체가 델타 변인 거죠. 마찬가지로 해외 각국에서 아직 많은 수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가 이렇게 입국 제한을 하는 것은 그만큼 초기에 막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나라도 최소한 지금 위험 인자가 없다고 알려질 때까지는 입국 제한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백신 접종률이 올라도 싸움이 끝이 없는데 이제 먹는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이 상황이 반복될 것인지 아니면 먹는 치료제가 나와도 어떤 위험 요인이 남아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경구 치료제가 개발 중인데 최근 결과에 의하면 5일간 복용 시에 거의 89%, 90% 정도의 입원율과 사망률 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약이 정말로 우리에게 직접 투여가 된 그 결과를 보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이 의료의 공백이 올 수 있고 이런 위드 코로나 간 시점에서 다시 위드 코로나 전으로 가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최대한 이동량을 감소시키고 연말에 모임을 자제해주고 부스터 접종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스터 접종을 통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먼저 호남에 공들이는 이재명 후보 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대신에 부인 김혜경 씨가 곁을 지켰습니다. 대신에 선대위 인선을 바꿨죠. 이낙연 전 대표 측근인 오영훈 의원, 또 친문 핵심인 윤건영 의원이 눈에 띕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깎아내리기도 했는데요. 산무 후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정말 허벌나게 많이 와버리셨네요. 이 장흥이 확 뒤집어져 버린 것 같아요. 전남 장흥 토요시장에서 호남 사투리로 즉석 연설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산무 후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상한 스승님 찾아다니면서 나라의 미래를 무당한테 물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당 안 됩니다. 무식, 무능, 무당은 이 산무는 죄악입니다. 죄악. 반면 자신은 실력, 실천, 실적을 갖춘 삼실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3박 4일 호남 행보 이틀째인 오늘 장흥, 강진, 순천, 여수 등 전남 일대를 훑었습니다. 농민들을 만난 자리에선 농촌 기본소득 도입을 약속하며 재정당국을 비판했습니다. 당은 제 페이스대로 많이 바뀌었는데 기재부는 죽어도 안 잡히네요. 우리 홍남기 장관님, 저 이런 분들 얘기 좀 들어주세요. 두드러 패야 돼. 두드러 패는 건 안 되고요. 맴매. 지지자들은 생일을 맞은 이 후보에게 노래를 불러주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다만 이낙연 전 대표와의 동행은 오늘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전남 광주 일대 간다 이렇게 말씀만 드렸고요. 원래 잡힌 일정이 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다음에는 아마 같이 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부인 김혜경 씨가 동행해 부부가 함께 호남 민심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내일 이재명 후보는 호남의 심장 광주를 찾아 광주 대전안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합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도 첫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키워드는 청년이었습니다. 2030 젊은 작가들을 만났고요. 내일은 청년위를 발족합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늘 청년 작가 전시회를 찾았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 가동 후 첫 행보를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인 2030 표심 잡기로 시작한 겁니다. 스웨터와 운동화 차림으로 등장한 윤 후보는 설명을 유심히 듣고 감상평도 내놨습니다.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이는 네. 이거를 기억자로 초차원적인 것 같아요. 느낌이. 2030 청년 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행사인데 윤 후보는 80분 동안 모든 작품을 꼼꼼하게 둘러봤습니다. 청년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가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역시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그럴 그 세대라고 하는 거 여기 예술 작품만 봐도 충분히 오늘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윤 후보는 검사 시절부터 미술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 처가 보기에는 좀 기특했는 모양이에요. 이게 검사가 그냥 사람 감옥에만 넣는 줄 알았는데. 다만 전시기획자인 부인 김건희 씨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윤 후보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선대위 합류에만 매달리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원톱이니 뭐 투톱이니 하는 그 말 자체가 저는 민주적인 선거운동 방식하고는 좀 안 맞는 게 아니냐. 윤 후보는 내일 후보 직속 청년위원회를 발족하고 탈원전 반대운동가, 스마트팜 사업가 등 다양한 청년 전문가들과 함께 2030 세대의 마음을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여랑나랑 오늘은 정치부 송천욱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네, 국민의힘 얘기일 텐데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뭐의 고수란 얘기인가요? 네, 바로 이 밀고 당긴다의 줄임말 밀당입니다. 네. 네, 김 전 위원장 최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합류 여부를 두고 윤석열 후보 측과 팽팽한 밀당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발 선대위원장직 가능성은 저희가 전무하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마음대로 생각대로. 윤석열 후보가 따로 연락하신 분 없나요? 그래 나는 전혀 나한테 그것에 대해서 묻지를 말고. 네, 저희 취재진이 오늘도 김종인 전 위원장 사무실 취재를 했는데 김 전 위원장 오늘은 다른 일정 없이 백신 추가 접종을 마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좀 심기가 불편한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5년 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결심한 바를 발표를 할 테니까 그때 들어보시면 아주. 네, 많이 이렇게 서운하셔서 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잘 드려보겠습니다.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이 민주당에서 총선 선대위원장을 맡을 때인데요. 공천 갈등이 벌어지자 당무 거부에 나섰고 당시 직전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까지 사퇴 수습에 나섰습니다. 자,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2012년에는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도왔거든요.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2012년 그때 인적 쇄신 요구나 이 경제 민주화 추진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마다 이 당무 거부에 나서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박 대표하고 결별하시는 건가요? 생각을 한참 해봐야지 뭐.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하신 거 보고 입장을 결정하실 건가요? 나 데려다가 뭐 할 일이 있나 보지? 네, 과거에는 마지막에 김 전 위원장 뜻이 받아들여지면서 이 밀당이 끝났었는데요. 김 전 위원장 현재 꾸려진 국민의힘 선대위 조직과 인선에 부정적인 걸로 알려져 있죠. 이번엔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분명한 건 김 전 위원장이 지금까지는 자기 뜻이 받아들여질 때 복귀를 하긴 했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김성태 전 의원 이틀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장에 임명된 지 이틀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SNS에 깊은 고민 끝에 소임에서 물러나 백의종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자녀의 KT 특혜 채용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김 전 의원은 상처받았을 2030 청년 세대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사실 의아하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뉴스에 여러 차례 나왔던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단 말이에요. 한번 윤석열 후보 측이 어제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죠. 지금 유무죄가 확정이 안 난 상태에서는 그만두거나 뭐 하거나 이런 걸 고려할 수가 없죠. 평상시에 우리 당의 직능 분야를 총괄하시는 분이 중앙위원회 의장이신데 중앙위원회 의장이 거의 당연직으로 직능 본부장을 맡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 당연직에서 맡겼다는 건데 그게 이제 표심, 특히 청년 표심에 통하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실제로 한 이틀 전에 김 전 의원을 임명한 뒤에 윤석열 후보 측에는 이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항의가 쇄도했다고 합니다. 이런 여론이 김 전 의원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고요. 윤 후보도 김 전 의원 사퇴 소식을 보고받고 수긍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사건이 좀 오래돼가지고 그리고 뭐 저도 잘 기억을 못했어요.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이런 당 바깥에 이런 많은 분들이 이제 동참을 해서. 근데 실은 윤 후보가 내세우는 철학과 좀 다른 인사 스타일이 그 전부터 좀 문제가 되긴 했었는데요. 네, 방금 철학 말씀해 주셨는데 이 윤석열 후보의 핵심 철학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바로 공정, 이걸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 이 특혜 채용과 공정만큼 이 거리가 먼 단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김 전 의원 재판이 끝난 건 아니지만 이번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자, 각 대선 주자들이 어떤 인물들과 함께하는지를 보면 국정 철학을 우리 국민들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여랑여랑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대장동 수사 속보 이어가겠습니다. 화천대유 측에서 거액을 받았거나 또 받기로 약속했다고 지목된 유력 인사들, 이른바 50억 클럽 인사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 또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어제였고요. 오늘은 아들 퇴직금이 문제가 된 곽상도 전 의원과 이재명 후보가 무죄받은 재판을 담당했었죠. 이 권순일 전 대법관, 이렇게 두 사람이 시차를 두고 출석했습니다. 김혜지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곽상도 전 의원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를 시작한 건 오늘 오전 10시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응모를 앞둔 화천대유가 속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위기에 빠지자 은행 쪽에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을 유지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 전 직원인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이 그 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후엔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월 1,500만 원씩 보수를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출석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무죄 의견을 냈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을 맡게 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화천대유 측에서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소속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등의 대화에서 50억 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모 씨입니다. 검찰은 어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50억 클럽으로 언급된 6명 중 4명을 이틀 새 잇따라 소환한 겁니다. 그간 대장동 관련 배임과 뇌물 혐의 입증에 주력했던 검찰 수사가 정관계 로비 의혹 규명 쪽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우리 서해 바다에서 도둑질도 모자라 강도짓하는 중국 어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법도 갈수록 포악해져서요. 단속 현장은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빠른 속도로 달아나는 중국 어선. 해경 경비정이 뒤를 쫓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다 발각된 겁니다. 추적 끝에 마침내 해경 대원들이 어선에 올라탑니다. 현재 조타시에 진입 완료. 레이더 작동 상태 최종 완료. 배에는 몰래 잡은 생선과 꽃게가 보입니다. 압수된 어획물만 200kg이 넘습니다. 꽃게, 소라 등 잡어 확인 완료. 해경은 불법 조업을 하던 어선을 납포하고 선원 5명을 압송했습니다. 오염이 많이 되다 보니까 수산물이 안 난답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딸리는 거죠. 제주 인근 해상에서도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납포되거나 퇴거 조치당한 중국 어선은 2만 척이 넘습니다. 불과 3년 사이에 7배가 늘었습니다. 적발된 어선들은 대부분 조업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망을 이용해 싹쓸이 조업을 하고 조업량을 늘리기 위해 더 많은 선원을 태우기도 합니다. 해경이 밤낮 없이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 어장을 노리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시민들의 안전을 외면한 경찰관들의 모습을 봐왔습니다.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르는데도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을 떠났습니다.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찰이 엉뚱한 곳으로 출동한 사이 한 여성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권한은 대폭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위상을 흔드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커진 권한만큼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흉기 왜 휘두른 거예요? 경찰관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 무겁게 생각하고 네,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확인됐다고요? 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건 사건 당시 여성 경찰관의 현장 이탈이었습니다.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걸 보고도 경찰관이 범행 현장을 빠져나왔다는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해당 경찰관은 이렇게 해명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는 119에 구조 요청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에 1층으로 내려갔다. 네. 생전 처음 보는 모습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 이후의 기억은 없다. 그런데 현장을 이탈한 건 남성 경찰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자 경찰관 같은 경우는 20년차 베테랑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네, 당시 남성 경찰관은 신고자인 60대 가장과 함께 빌라 밖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범행 현장인 3층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자 가장과 함께 빌라 안으로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놀란 표정으로 뛰어나오는 여성 경찰관을 보고는 멈칫했고 현장으로 올라가는 대신 여성 경찰관과 함께 또다시 빌라 밖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경찰은 출동 경찰관 2명을 모두 직위 해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자, 결국 경찰청장이 사과를 했죠. 네, 여성 경찰관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찰학교에 들어간 305기생으로 지난 4월 현장에 배치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수의 자체 평가 보고서를 보면 예산 문제 때문에 학급당 37명의 교육생 중에 5명만 테이저건을 쏴봤다고 돼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출동 경찰관들이 권총과 테이저건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1인당 한 발씩 테이저건 실사 훈련을 실시를 합니다. 실전 유지의 시뮬레이션 훈련을 다음 주부터 바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경찰 훈련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현장에서 과감하게 물리력을 행사하라. 이 주문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네, 실전 현장에 대비해서 훈련이 뒷받침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테이저건의 경우에 한 번 발사할 때마다 4, 5만 원의 비용이 드는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 6만 7천 명 가운데 올해 테이저건 사격 훈련을 받은 사람은 10%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력 사용 이후에 올 수도 있는 징계라든가 처벌이라든가 민희 형사상의 소송과 책임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경찰관들의 적극적 무기 사용과 강력한 법 집행은 기대하기 힘들죠. 훈련의 문제가 아니라 위급 상황에서 정당한 공무 집행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경찰의 무기 사용과 관련해서 논란을 빚은 대표적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10년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하던 남성에게 경찰이 테이저건을 발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남성은 테이저건을 맞고 넘어지면서 자신이 들고 있던 흉기에 찔려서 숨졌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70분간 난동을 부리기는 했지만 테이저건을 사용할 만큼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다면서 경찰의 대처가 불법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이런 식이라면 경찰 입장에서도 강력한 법 집행을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길이 40cm의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하며 도주하는 용의자에게 권총을 쏜 경우, 검문을 피해 달아나는 중학생의 오토바이를 향해서 권총을 쏜 경우 모두가 상대방이 숨지거나 다치면 경찰관의 잘못이라고 결론 났습니다.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총은 쏘는 게 아니라 던지는 거다. 이러한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는데 실제 2019년 8월부터 1년간 사건 현장에서 물리력이 사용된 4,900여 건 가운데 권총과 테이저건을 사용한 경우는 각각 0.3% 그리고 3.9%에 불과했습니다. 권총이 사용된 14건 중 4건은 멧돼지를 잡는 데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무기 사용이 남용돼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면 경찰더러 시민 안전을 지켜줘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사건을 보다 최석호 기자였습니다. 네, 전두환 전 대통령 연결식이 열렸지만 아직도 장지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부인 이순자 씨가 남편 대신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는데요. 정작 5.18을 사과한 건 아니라고 핵심 측근은 선을 그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세상을 떠난 전두환 전 대통령 연결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부인 이순자 씨는 종교인과 오공인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의 재임 중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남편을 대신해 깊이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참으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이고 부득이의 소치라고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과 대상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 대통령 측근인 민정기 전 대통령 공보수석은 대통령 재임 중이라고 했으니 취임 전 일어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언급한 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회고록에서 우리도 5.18 희생자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사과를 안 해야 될 일을 또 여론이 뭐 어떻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사과한다. 이것도 책임 있는 사람의 행동은 아니잖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도 저는 광주 시민들,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갑작스런 사과를 두고 전 대통령 장지를 구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전반고지에 100골로 남고 싶다는 전 대통령의 유언을 지키려면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장지를 구할 때까지 전 대통령의 유해는 당분간 서울 연희동 자택에 안치됩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길거리에서 이런 킥보드 흔히 보시잖아요. 엄연히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사고가 잇따르자 프랑스 같은 나라는 아예 킥보드 제한 속도를 시속 10km로 묶어버렸다고 하는데요. 효과가 있었을까요? 세계를 가다 파리에서 김윤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차들이 붐비는 파리 도심. 신호가 바뀌자 대형 버스 바로 옆에서 킥보드를 탄 중년이 아찔하게 주행을 시작합니다. 이륜차 전용 도로에 자전거와 킥보드가 쉴 새 없이 오가자 보행자는 화들짝 걸음을 멈춥니다. 나란히 두 명이 올라타 질주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3년 전 공유임대 서비스를 시작해 유럽에서 가장 먼저 도심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은 파리의 킥보드. 업체는 현재 11곳으로 늘었고 킥보드 이용자들은 200만 명에 달합니다. 파리시는 최근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 등 700곳에서 킥보드 속도를 시속 10km로 제한했습니다. 일부 킥보드 이용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Je trouve que effectivement 15 km/h ça fait vraiment pas rapide et alors que c'était vraiment un des avantages de la trottinette électrique d'aller jusqu'à 25 km/h et que ça va vraiment nous faire perdre 2년 전 시속 25km로 제한하고 인도 주행을 금지해도 올해 벌써 11명이 숨지자 제한 속도를 더 낮춘 겁니다. 관광객들이 많은 이곳 파리에서는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킥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전모 없이도 운행이 가능한데요. 대형 킥보드를 타고 도심을 달려보겠습니다. (30분) 정도 질주해도 과속을 단속하는 사람이나 장치는 없었습니다. 운전 중 과속 여부를 파악하는 건 역시 불가능합니다. Je trouve que c'est dangereux si les gens ne sont pas vraiment responsables. Mais sinon, c'est un moyen de transport qui est utile dans un sens, mais qui devient dangereux parce que les gens ne savent pas utiliser correctement. 안전모 착용과 운전면허증을 요구하는 한국도로교통법처럼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Je pense que nous faire rouler plus lentement, c'est pas la solution. Je pense que la solution, c'est plus de place, moins de voitures. Et rien, oui, la sécurité, porter un casque ou des choses comme ça, mais pas. Je pense pas que la solution ce soit la même. 파리시는 조만간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킥보드 이용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면 사고를 막기 힘들어 보입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김윤종입니다.
태권도는 우리나라 국기이긴 하지만 스포츠로는 재미가 없다. 심지어 발로 하는 펜싱 같다는 비판까지 받아왔습니다. 이번 뉴스 보시면 어떨까요? 화끈한 새 태권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과거 엄청난 인기몰이를 했던 게임 스트리트 파이터. 상대의 파워가 소진될 때까지 강력한 공격을 이어갑니다. 이 게임의 방식이 태권도에 접목됐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쏟아지는 4연속 날아차기에 상대 선수는 맥없이 쓰러지고 파워 수치가 줄어듭니다. 게임의 방식을 도입했지만 게임보다 더 박진감 넘치는 대결. 소극적 경기 운영이 잦아 발펜싱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기존 태권도 경기 방식에 변화를 준 파워 태권도입니다. 긴장감을 높이는 경고음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후퇴는 없습니다. 경기장 모양도 누구 하나 물러서지 못하게 참호 형태로 설계됐습니다. 파워 태권도는 타격 강도에 따라 상대의 파워 수치를 깎는 차감제입니다. 보다 강력한 공격을 퍼부을수록 상대의 파워가 많이 줄기 때문에 화끈한 승부가 펼쳐집니다. 선수가 소극적인 경기를 펼치면 페널티와 감점이 따릅니다.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온몸을 던진 회전 동작을 시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도 회전 기술은 추가 점수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열린 파워 태권도 최강전에서도 선수들의 화끈한 발차기 쇼가 이어졌습니다. 파워 태권도를 접한 팬들은 태권도에 참신한 변화가 생겼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파워 태권도가 태권도의 DNA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정윤철입니다. 11월의 마지막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달력은 겨울과 한 걸음씩 가까워지고 있는데 내일은 기온이 잠시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따뜻한 서풍이 불면서 서울의 한낮 기온은 11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모레 아침에는 영상권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단 이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동해안에선 건조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 날이 전국적으로 맑아서 나들이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작은 불씨도 세심히 살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1도, 대전은 영하 2도로 춥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은 11도, 대구는 14도, 부산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월요일까지는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 이어지겠고요. 화요일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고 나면 기온은 다시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